그 돈블링님 소싱할 때는 뭐 이제 소싱을 하다 매번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하다가 막히게 되면은 바로 이 방법으로 강제성을 부여해서 빠르게 소싱을 한다고 소싱하다 막혔는데 어떻게 하지? PL 차를 미루는 게 아니라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죠. 네. 이 방법이 뭔지 네, 저희 채널에서도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가디건이라든지 대표님이 이렇게 입고 음. 계신 이런 티셔츠를 만약에 제가 소싱을 한다고 했을 때 음. 너무 막연하잖아요. 종류가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초보셀러 분들도 그렇고 뭔가의 기준이 없으면 소싱이 너무 이렇게 오래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셀러 분들이 조금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유튜버 돈블링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커머스에서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려주시고, 또 오늘 우리 투트랙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를 이렇게 드리려고 멀리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올라와 주신 돈블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박수! 네, 어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이렇게 아닙니다. 귀한 분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 투트랙 채널 구독자분들을 네. 위해서 본인의 소개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좀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를 드릴 때 10년째 온라인 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돈블링입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요즘에는 1688이나 타오바오 같은 데서 이제 손품으로 소싱들을 많이 시작들 하시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오리지널 발품으로 네. 소싱을 시작했던 이제 전통 수입 셀러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와 전통 수입 셀러요. 와 그럼 저보다도 어쩌면은 저는 1688에서 수입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네네. 저보다도 선배실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중국 수입에 관심 많으신 분들 오늘 채널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노하우 공개 예정이시죠? 네, 최대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시작하신 지도 얼마나 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10년 차가 된 현업 셀러고요. 주력 사업은 온라인 커머스고요. 중국 수입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오늘의 집, 쿠팡, 위메프 등 다양한 플랫폼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10년 차면은 2014년도인가요? 네, 회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14년도에 사업자를 내고 카페24에서 이제 자사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했었는데 그거를 한 2년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19년도부터 스마트 스토어로 셀러 2회차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인생이에요? 네네, 그쵸. 갓생 사셔야 되는데요. 네. 오래 되셨어요. 오래 되셨고, 그러니까 좀 셀러시니까 또 이런 걸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월 매출은 어느 정도이실까요? 네, 안 그래도 네. 지난달에 아니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요. 네. 18억 3천 정도 나와서 월에요? 아니요. 아, 그럼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월에 대단하시네요. 그냥 평균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 네. 다 수입하시는 상품들로만 거의 90%가 이제 수입 상품이고요. 음. 위탁 상품도 조금 있고 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기까지 초반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을까요? 일단 수개월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쵸. 초반에는. 엄청 오래 걸렸죠. 그렇죠. 네, 그건 지금은 2회차지만 사실 처음에 이제 퇴사를 막상 해버리고 나온 상태에서 사업이란 걸 시작했기 때문에 한 4개월 동안 진짜 뭘 팔아야 될지도 못 찾고 이제 한강에서 막 하루에 3, 4시간씩 걸으면서 도대체 넌 뭘로 성공할 거니?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니라고 자기와의 대화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산에는 한강이 안 흐르는데 혹시 서울에서 있었나요? 그때는요? 회사 생활은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럼 좀 부산이신데 한강이라 해서 한강까지 걸어오셨나 했습니다. 자, 지금 하고 계시는 스토어에서는 주로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을 판매하고 계실까요? 카테고리만 알려드리면 이제 가구 인테리어나 생활 건강 쪽으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생활 건강 쪽은 뭐 먹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생활용품, 리빙 생활용품? 제품 아, 관련된. 리빙용품. 어떻게 좀 경쟁이 좀 치열한 카테고리가 맞죠? 네, 엄청 치열해지고 이게 최저가 경쟁이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수입 셀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마진율을 일단 50%는 깔고 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데이터상 뽑아보면 이게 처음에는 한 60%까지 올라갔던 게 점점 회차를 거듭할수록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한 48%? 네, 이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돈블링님은 어떻게 소싱을 하시나요? 롱런하는 수직적, 수평적 소싱 방법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만들어 주셔서 했는데 저희 채널에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소싱을 딱 들어갈 때 예. 제품 개별로 보는 것보다 물론 상품성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그 상품 하나로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확장시킬 수 있냐, 아이템 확장성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로축으로 보냐 세로축으로 보냐의 차이인데, 일단 수직적 소싱 방법은 동일한 효용 가치를 가진 제품 안에서 이제 재질 또는 가격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소싱을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어차피 제가 주로 취급하는 제품이 저관여 제품이다 보니까, 저관여? 네,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생필품 위주로 이제 생활건강 카테고리가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고객들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들을 좀 보면 한번 상품을 보고 바로 구매하지는 않잖아요. 네.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가격 비교를 해보기 때문에 이탈이 생기더라고요. 힘들게 유입을 시켰는데 가격 비교 때문에 이탈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겠다 싶어 갖고 했던 게, 이런 식으로 고객들한테 저희 사이트 내에서 비교군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동일 상품이지만 조금 더 다른 옵션들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탈률을 최소화시키고, 뭔가 고객들로 하여금은 비교 검색을 통한 구매를 했다는, 합리적인 구매를 했다는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전략으로 일단 수직적 소싱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더 큰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동일 카테고리에 동일 키워드로 어쨌든 등록이 되잖아요. 네. 재질만 다를 뿐이지. 네. 그랬더니 이게 판매량이 높아지게 되면 한 페이지에서 제 상품이 3, 4개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고객들이 만약에 A라는 제품을 검색해서 들어와서 그런 3, 4개가 깔린 것들을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제 상호가. 그러면 그 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약간 전문몰이라는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심겨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최저가 비교에 있어서도 의사 결정을 할 때 결국에는 전문몰이라고 안심을 하면서 심리적 허들이 조금 낮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몰 느낌이 나는 방법의 소싱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수평적 소싱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의 시간을 줄여주는, 또는 이제 쇼핑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전략인데, 제가 그 영상에서는 피크닉 매트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제가 그 피크닉 매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뭔가 차별화될 소구점을 찾아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성 피크닉이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키워드를 잡고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대상이 주로 감성 피크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피크닉을 즐기는 것도 있지만, 그 순간을 예쁜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니즈가 더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을 더 예쁘게 찍을 수 있는 옵션들을 이제 추가 구성을 한 거죠. 결국에는 어쨌든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고객들로 하여금은 이제 쇼핑 편리성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만약 그 고객님이 피크닉 매트 여기서 사고 뭐 촬영 소품은 다른 데서 각각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실 거잖아요. 그쵸. 이게 피크닉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어떤 건 오고 어떤 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쇼핑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가격 비교로부터도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옵션으로 세팅을 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소싱 전략을 사용을 하면서 매출의 객단가라든지 이탈률을 조금 방지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예, 이탈률이 왜 이렇게 높지? 네.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진짜 물건을 단순히 판매한다라고 보기는 좀 뭔가 사업을 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네. 강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돈블링님 소싱할 때는 뭐 이제 소싱을 하다 매번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하다가 막히게 되면은 바로 이 방법으로 강제성을 부여해서 빠르게 소싱을 한다고
본인 채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소싱하다 막혔는데 어떻게 하지? 피해 차에 미루는 게 아니라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죠. 네. 이 방법이 뭔지 네, 저희 채널에서도 얘기해 주세요. 아, 네. 네.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가디건이라든지 음. 대표님이 이렇게 입고 음. 계신 이런 티셔츠를 만약에 제가 소싱을 한다고 했을 때 음. 너무 막연하잖아요. 종류가 너무 많고. 음.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초보셀러 분들도 그렇고 뭔가의 기준이 없으면 소싱이 너무 이렇게 오래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셀러 분들이 조금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기준을 강제적으로 부여를 해버린 거죠.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일단 수입이나 사입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용 가능한 자본금의 규모에 맞춰서 한번 강제성을 부여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진율 50%라는 조건을 단서를 또 답니다. 거기서 판매가는 3만 원 이하의 제품으로 조건을 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게 가디건, 뭐 맨투맨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검색할 때 수식해주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뭐 가디건을 예로 들면 형태에 따라서 숏 가디건이 될 수 있고 롱 가디건, 또는 재질에 따라서 니트 가디건, 면 가디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들을 5천에서 10,000건 사이에 나온 키워드를 하나를 발굴을 합니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시작하는데, 그냥 우리가 시장 조사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다른 네. 경쟁사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니트 가디건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는 거죠. 검색을 했을 때 만약 그냥 가디건이라고 검색을 해서 시장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아마 수백만 건의 상품들이 나올 건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니트 가디건으로 한정을 한 다음, 아까 판매가를 3만 원 언더라고 정했잖아요, 저희가 기준이. 네. 그러면 조건 검색 필터를 한 번 더 걸치는 거죠. 그 검색하실 때 보면 아래쪽에 판매가를 넣는 칸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렇게 해서 3만 원으로 제한을 걸어요. 음. 그러면 3만 원에 해당되는 니트 가디건들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파는 사람 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는 거죠, 저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3만 원짜리 니트 가디건을 가장 잘 파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소구점으로 고객들을 설득을 시키고 또 어떤 컬러, 어떤 타입의 제품들이 잘 나가는지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인사이트가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소싱이 들어가는 거죠. 중국 수입을 처음 진행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나 수량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소싱 기준을 강제로 부여해서 빠르게 소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키워드 검색량이나 경쟁 강도를 보고 접근하는 방식과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종 데이터나 지표들을 참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싱의 기준을 자신의 환경에서부터 출발하는 소싱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제로 부여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자본금의 규모, 두 번째가 저관여 상품, 세 번째가 특징 키워드입니다. 각 기준별로 접근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가용 가능한 자본금의 규모입니다. 의사결정에 있어 판단의 근거가 없을 때는 본인이 가용 가능한 자금에 맞춰 소싱할 상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가진 자본금이 200만 원 있다고 가정하면 이걸 소싱에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뭐 상품 소싱은 30%, 광고 15%, 리오더 준비금 45%, 기타 비용 10%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상품 소싱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총 금액은 200만 원의 30%인 60만 원이 되겠죠. 때문에 너무 비싼 제품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1차 재고 입고 후 판매량에 따라 추가 발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된다고 가정을 하면 첫 수입 재고의 1.5배로 발주량을 늘려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물동량이 늘어나다 보면 잠식되는 자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품의 마진은 최소 2배 이상 되는 상품으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인데요, 바로 저관여 상품입니다. 저관여 상품은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큰 고민 없이 자주 구매하거나 기능보다는 디자인이 구매 결정에 있어 우선시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상품들이 브랜드나 리뷰 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상품군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관여 제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이소 제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세요. 대표적인 것들이 생활건강 카테고리 내 문구 사무용품, 청소용품, 수납정리용품 등이 좋은 예가 될 듯합니다. 위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면서 상품 원가가 10,000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소싱을 하면 되는데 원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수입 제반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수입할 수 있는 제품은 대략 40개 내외로 한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자본금과 상황에 맞춰 각 기준을 차례대로 적용해 나가다 보면 광범위한 대상에서 수익 가능한 수량과 상품군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추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표님들이 가진 자본금이나 판매 경험과 같은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에서 강제성을 부여한 기준이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해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건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휴지통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럼 등록 상품 수가 무려 280만 개나 됩니다. 물론 상품 수는 허수가 많지만 반대로 소싱을 위한 시장 조사를 한다고 하면 대상 모수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또는 어떤 제품을 봐야 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품을 다 볼 필요 없이 우리가 봐야 되는 상품만을 추려내는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연관 키워드에서 엑셀을 내려받아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선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카테고리가 생활건강, 청소용품, 휴지통, 다용도 휴지통이기 때문에 나머지 카테고리들은 다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키워드 분류에서도 쇼핑성만 필터링 되도록 정보성은 다 제외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총 검색수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 내림차순 정렬로 해주시면 높은 검색량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대표 키워드인 휴지통을 수식하는 특징 키워드들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특징 키워드는 기능별 또는 장소별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능별에는 페달 휴지통, 자동 휴지통, 또는 벽걸이 휴지통 등이 있을 것 같고 장소별에는 화장실 휴지통, 사무실 휴지통, 주방 휴지통이 있습니다. 초보셀러의 경우 검색량이 1000건에서 5000건 사이의 검색량을 가진 키워드들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량이 3000인 페달 휴지통으로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총 등록된 상품이 16만 개로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검색 조건을 설정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원가가 10,000원이 넘지 않고 마진은 최소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판매가를 역산해 보면 최소 2만원에서 3만원 정도가 되겠죠. 가격 조건 설정해서 3만원으로 최대 금액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조회를 해보면 5만 개로 최초 280만 개에 비해 등록 상품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리하면 휴지통이라는 전체 시장에서 무작정 소싱을 위한 시장 조사 및 경쟁사 분석을 하려고 하면 280만 개의 대상 상품이 있지만 우리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 필터링을 통해서 5만 개로 소싱 고려 대상을 확 줄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품으로 소싱해야 되는지 막막했던 것들이 이제는 찾아야 될 상품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셨죠? 그럼 광고 영역을 제외한 후 처음으로 나오는 상품이 대한민국에서 3만원 이하 페달 휴지통을 가장 많이 파는 셀러이겠죠. 그 셀러의 상품의 특장점과 리뷰, 그리고 상세 페이지 수준 등을 파악한 후에 이를 보완할 수 있거나 또는 개선된 제품을 1688에서 특정 지어서 소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상품 소싱에 있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노가다로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깔때기처럼 처음에는 큰 범주에서 작은 범주로 목적에 맞게끔 추려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야만 실패 확률은 낮추고 판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진짜 소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런 명확한 기준에 따라 소싱을 진행하게 되면 과정에서 얻게 되는 특징 키워드 정보들이 결국 상품명이나 상세 페이지에 소구접이 되면서 전체 판매 활동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싱이 막연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조금 더 빠르고 명확하게 판매할 상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범위를 줄여준다는 뜻이네요. 그쵸. 그쵸. 맞습니다. 네. 명쾌하시게 줄여주시네요. 네. 우리가 오늘 경제학 원론 시험 범위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수님 수업 잘 들은 애들은 어디서 나올 줄 알고 확 들리는 것처럼 그쵸? 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는 그냥 잡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예산하고 마진율은 사실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거기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서 네. 진행을 하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어요.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할지 처음에는 사실 진짜 막막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잘 팔 수 있는 아이템을 또
잘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게 있다면은 조금 알려주세요. 일단 예. 유튜브를 시작하고 저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뭘 팔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개인 성향이나 관심사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 집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부터 또는 자주 소비를 일으켰던 지출을 했던 곳에서부터 단서를 좀 얻어가는 게 어떤가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이 이 계절에는 어떤 제철 음식으로 음식을 만들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또는 조리할 때는 조리 도구는 어떤 걸 쓰고 냄비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심지어 낼 때도 상대방을 고려하면서 어떤 브랜드의 디자인 접시를 쓰면 더 맛있게 보일까라는 걸 다 기본 지식이라는 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사업성으로 조리 도구가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서 단지 그런 이유로 제가 조리 도구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까지 올라가는데도 어느 정도의 또 다른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안 그래도 혼자 1인 사업 체제가 많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지식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또 그게 일로 느껴지면 오래 롱런하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할 때도 사실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주 써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봤을 때 원하는 니즈나 소급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 네. 그 관심사부터 시작을 하라는 말씀이시고 관심사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셀러가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은 이미 깔고 가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그 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 돈블링님은 가구 인테리어 쪽을 처음에 이제 발을 들여놔서 기본 지식 쌓였으니까 여기서 좀 파게 된 거다. 그쵸. 일맥상통한 거네요. 네네. 아, 이쯤 되면은 돈블링님이 이전에 직업이 뭐였는지 좀 궁금해요. 뭐 수학 쪽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돈블링님은 어떻게 해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고 뭔가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 캔들 디퓨저를 판매하던 그 시절부터 온라인 사업을 하기까지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예리하신 게 안 그래도 제가 직장 생활을 3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직무가 경영관리팀의 이제 심사 분석 직무였어요. 그래서 각종 데이터들이나 이제 경영진 보고 자료로 들어간 사업 계획서, 뭐 신규 사업 타당성과 분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볼 때 조금은 더 분석적으로 데이터를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거고 결국에는 제가 하던 직무가 그런 일이다 보니까 사실 보고서에 찍히는 매출 숫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막 몇십억, 몇백억 뭐 이런 것들을 보다가 제 통장에 실질적으로 찍히는 숫자를 보니까 이게 괴리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또 지방에서 이제 혼자 올라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금 넣고 뭐 이렇게 생활비 내고 반값 내고 하니까 정말 남는 게 없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조금 더 벌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강했었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가 다 쓴 건 아니지만 옆에서 보다 보니까 저도 왠지 사업계획서만 잘 쓰면 나가서 사업을 하더라도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해버리고 저는 사업을 시작했던 거라서 처음에는 제가 시작한 게 캔들 디퓨저 사업이었는데 이걸 정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6개월의 목표가 있었지만 거의 3개월 동안 고민만 했던 시기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대학 동기가 결혼을 한다 해서 잠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답례품으로 그때 이제 캔들을 딱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을 거잖아요. 그 방에 불 꺼놓고 캔들에 딱 붙여놓고 앉아 있는데 이게 타닥타닥 소리도 나면서 안 하고 뭔지 알아요. 나무 그때 그쵸. 당시 그게 한참 네네네. 유행했어요. 예. 너무 심리적인 위안을 좀 받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좋다. 그럼 내가 하나 더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방산시장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거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단순히 재료만 보면 굉장히 단가가 낮고 이게 사업성이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제로 만들면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브랜딩이 되면서 뭔가 나만의 창작물이 되면서 기존의 마진이 뭐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제가 딱 들어가는 초입이 제가 그 사업성이 이렇게 캔들 디퓨저 사업이 제이커브를 그리는 초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시작을 하고 나서 모든 방송에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제작해서 지인들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예능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트래픽이 엄청 올라가면서 이제 저도 거기에 편승을 하게 된 거죠,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재료도 잘 팔리고 완제품 문의나 기업체에서 판촉물 문의도 엄청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업이 이제 잘 되기 시작하면서 동종업계에 저희보다 조금 더 큰 회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회사에서 좋은 제의를 주셔갖고 인수합병 위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매각금을 받고 그 회사의 지분까지 받으면서 일을 같이 했었거든요. 한 2년간. 그런데 이제 사업이란 게 끝까지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매출이 이제 한계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함께하던 대표님께 제가 사업에 이제 아이템을 조금 바꿔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계속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것만 이제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견차가 조금 있어갖고 저는 이제 거기서 퇴사를 하게 됐고 다시 이제 19년도부터 셀러 2회차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게 된 거죠. 퇴사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다시 회사를 들어가셨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업 DNA가 있어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또 나와서 다시 또 하신 거고요. 그렇죠? 네, 이제 캔들을 안 하실 거고. 네, 못하겠어요. 이제 한 개만 맡아도 머리가 아픕니다. 맞아요. 네. 마진을 계산하는 법을 정말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위안화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도착 단가를 그냥 단순하게 뭐 곱하기 250원, 300원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고 대표님이 판매하는 상품의 키워드는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키워드도 약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50자 꽉꽉 채워서 최대한 많이 노출되게 했더라면 요즘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줄여서 정말 저값도를 높일 수 있는 키워드들만 선별을 해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로직적으로 상위 노출이 더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